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2022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고 첫 거래를 마쳤는데 빨간불로 끝나긴 끝났습니다만은 여전히 답답하시죠? 2022년을 한번 돌아보고 2023년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는 두 개를 뽑아놨는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나누죠. 중국의 리오프닝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는다 이런 소식에 리오프닝 주 반응을 좀 했죠? 네, 뭐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 뭐 화장품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주말에도 나오는 중국 관련 코로나의 확진자 수라든지 방역 지침 완화를 놓고 보면 참 투자의 지침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가 좀 생각해봤더니 베이징 기준으로 지하철 이용객 수가 12월 7일 날 110만 정도였는데 지금 12월 24일 기준으로 200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 말은 확진자 수는 지금 우리 중국의 확진자 수가 우리가 엔데믹 가기 전 속도보다 한 3배 정도 빠르다는 설도 많습니다만은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 때문에 주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의 봉쇄는 완화는 내년 3월 정도에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 국내 관련주들도 사실 우리나라가 실내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조금 더 반응하는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년 3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봉쇄를 풀고 활동을 하는 시기 2월, 3월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풀면 이제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관련 직접적으로 약간 네.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길거리에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여름 정도에 이제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리오프닝 주들 보면 실컷 한창 올라가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해봤더니 사실 그때부터 사실 주가가 힘을 좀 약간 잃었던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좀 해보고 싶고요. 오히려 3월 이후에 좀 더 큰 그림으로 경제 이제 더 큰 그림 보면 이제 경제를 계속 뭔가 추진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 주식들 더 큰 관점에서 화학주라던가 그런 쪽에서 보면 좀 더 저는 큰 기대가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아직 조금 덜 올랐던 여행 관련 주식이라든가 항공 주식들을 좀 매매를 해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바닥에서 탈출 못하고 있는 뭔가 PBR이나 뭐 PR 기준으로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지금 그 종목들 중에서 내년에 턴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 종목들을 좀 공부하는 시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먼저 튀어올지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만 대표적인 화학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조금 뭔가 라인업을 하는 시기 그렇게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내년에 3월쯤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항공주, 특히 저가 항공주들은 좀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리오프닝 우리가 그 저가 항공주 자본 잠식 이슈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 이슈로 주가가 엄청 많이 밀렸었죠. 네. 매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기다렸던 리오프닝 모멘텀을 얻고서 빠르게 반격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위축, 경기 침체에 겁을 먹었다라면 그런 파동은 뭐 상상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빠르게 주식이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리오프닝을 초점으로 해서 섹터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저는 딱 주위에 10분 정도가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이제 좀 물어보는데 설문조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제 와이프 포함해서요. 보면은 미용 지출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화장품주들 말고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 그리고 미용 의류 시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움직이고 있는 휴젤 뭐 이미 보톡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휴젤, 메디톡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이 네. 또 주가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실내 마스크 해제 이슈로 자체 모멘텀으로 간다기보다 중국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봐야겠죠. 네. 다양한 주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LCC 저가 항공주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갔다고 쳐도 대형 항공주 있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거 이런 건 못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관점에서 우리가 약간 저가 항공사 대장이라고 하면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여 또는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이런 건 잘 움직이는데 대한항공 주주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의 결입니다. 한 종목 이제 코스피 중대형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움직이는 그 LCC 관련주들은 어차피 여전히 부채 비율도 높고 불확 실세 많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매력도를 대한항공보다 조금 많이 줬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타 항공사 대비해서 화물 운송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실적을 보였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한항공도 당연히 여객 항공이 지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뭐 이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의 수급 자체가 무거운 실적 기반의 대한항공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노선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중국도 계속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풀었을 경우에 턴어라운드가 빨라질 수 있는 섹터에 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중소형 LCC 쪽으로 좀 집중적인 매기세가 들어왔지 않나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웃는 대신에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마스크 관련주요. 이건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스크 관련 주식들 변동성 그냥 장이라고 그냥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결론 사실 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지금 사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절대적인 수치가 커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의 그 하루에 50만, 60만 명 나왔을 때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마스크 관련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잦아들었고 관련 종목들도 사실 좀 다 잦아들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마스크 관련 주식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전략으로 혹시나 다른 섹터들 또는 이게 약간 대안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들려서 시장이 좀 밀렸을 경우에 수급에 약간 도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수급, 그냥 잠깐적인 뭐 트레이딩 섹터 정도로만 저는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자율화 했잖아요. 네. 근데 밖에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밖에서도 마스크 안 벗어요. 네. 그걸 계속 쓰고 다니대요. 끼고 다니대요. 한국만 좀 사실 좀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떤 예능을 보더라도 네. 최근에 찍은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돌아다닐 때 보면 아시아 국가임에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위생 환경이 좀 덜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는 별로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국만 좀 유독 특이하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더 하고 다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만 봐도 이게 교육의 힘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아예 뭐 아직도 여전히 마스크에 대한 그런 뭐 강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주가에 대한 미치는 임팩트는 좀 마무리 국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일부러 그러는지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보면 학생들은 다 가리고 있어요. 이걸 가리고 모자까지 눌렀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게.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왠지 연예인스럽고. 그러니까 패션의 일부로 좀 자리를 잡았고 맞죠, 네. 또 패션 브랜드를 또 이렇게 만드는 마스크 브랜드들도 많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가 예전처럼 이제 완전히 안 쓰고 다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아마 실내 들어가시면 쓰실 거잖아요. 실내에서는 쓰죠. 제가 공연장에 가서 막힌 공연장, 특히 극장 같은 데 가서 뭐 내가 벗으세요 해도 당분간은 쓸 것 같아요 저도. 예. 다 쓰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위력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지난 목요일에 속보로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죠? 그때 10억인데 네네. 이 10억이 가족 합산이냐 개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개인이죠? 가족 합산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원래 가족 합산이었는데 이제 바꾼 거죠 개인별로.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어떤 또 세금이다. 예, 잘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이 부분에 이제 이틀 남았는데 시장 반영되는 게 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 네. 기관에서 잡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워낙에 공포심을 줘서 매도한 건지 네. 정말 10억 이상 차익이 있어서 나온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대한민국 대표 돈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전체 합산 그 정도 물량이면 네. 충분히 뭐 가능한 물량이 아닌가. 오늘 집계 숫자 네. 보셨잖아요. 오늘 코스닥이 한 3,400억 정도 네.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사실 휴가를 사실 많이 안 가는데 네. 휴가를 딱 그나마 좀 맘 편하게 가는 주간이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10년치 총계를 쭉 내보면 원래 11월 말부터 원래 대주주이셨던 분들은 계속 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 그분들은 더 무서운 게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영향이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게 10월 셋째 주입니다. 네. 그날은 사실 뭐 특히나 코스닥이나 개별주를 매매할 때는 특히나 뭐 특별한 뭐 테마 종목이 좀 튀는 거 빼고는 네.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수급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뭐 출근해봤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사실 그 기간에 휴가들 많이 가죠. 연말에도 또 트레이더들도 많이 휴가들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2023년 증시를 바라볼 때 내년부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오늘부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 째 주가 가장 익사이팅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물량 나오는 게. 네. 근데 오늘 코스닥이 3,4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한 6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코스피로 했을 때 약간 거의 한 2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개인들의 매도. 네. 그 말은 건 뭐냐면 결국 지금 미국 시장도 양호했었고 특별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매도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시장을 결국 움직이는 큰 손들이 네. 물량을 최소한 사진 않고 팔거나 가만히 있었다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일 지나고 나면 통계를 제가 한 10년치 내보면 거의 마지막 주는 거의 올랐습니다. 근데 배당락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인 관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내일 점심 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하셔도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특히 코스닥 중에서 이유 없이 쭉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또는 특정 창구통에서 물량이 팍 떨어지는 것들. 그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급을 이용하실 거면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개인들은 많이 판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좀 생각나는 게 서진 시스템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는 좀 대형주긴 한데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좀 약간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껴들어 보면은 성우하이텍도 그런 현상이 좀 보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예,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관점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성우하이텍은 남다르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더라고요 외국인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물량 나온 거, 네. 그 중에서 좀 똘똘한 물량인데 이게 갑자기 그냥 막 매도가 나왔다. 이런 거는 네. 내일 오후장부터는 좀 유심히 보다가 담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거고. 이게 원래 예. 30억으로 사실 기대를 좀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그죠. 원래 근데 이게 저 개인별로 하면 4인 가족이면 40억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최초에 개인당 30억으로. 아, 개인당 30억. 네, 그러면 사실 안 팔아도 되는 물량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특히 2차 전지 주식들은 사실 올해 뭐 막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샀는데 그게 뭐 12, 3억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한 최소한 2, 3억씩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이걸 사실 좀 역으로 이용하면 그 팔았던 사람들이 굳이 나는 이거 팔질 않아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는 네. 걸 수 있으니까 그 약간 그 리바운딩이 나오는 순간이 한 1월 첫째 주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기관이 다 그걸 담았던데 네. 어떤 이유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을 팔면 주식은 오르는 거죠. 한편으로 놓고 보면 개인이 팔았다는 거는 외국인이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기관이 샀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비교해 드리면 지난해 배당락이 있었던 마지막 날에는 네. 코스피에서 개인이 3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오늘은 뭐 1조 정도는 팔지 않았는데 한편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이제 27일이 대주주 회피 물량 확정의 마지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평가의 기준이니까 29일 마지막 최종 거래일 가격 기준으로 이제 10억이 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4월달에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 네. 그림이 나는데 아마 목요일부터 지난주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좀 나왔거든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10%, 30%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 미리 좀 준비해놨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잔여 물량 정도가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오늘 내일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 나오면 장은 오르거든요. 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살짝 올랐잖아요. 근데
살짝 오르죠. 예. 근데 저는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 네. 2차 전지 말씀하셨잖아요. 2차 전지는 5억 샀으면 10억 됐어요. 네, 그렇죠. 매도 나오죠. 나오죠. 네, 다른 거는 5억 샀으면 2억 돼 있어요. 떨어졌네. 못 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공포스럽게 뭐 회피성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쏟아진다 그러면 겁먹은 사람들이 던지겠죠. 네. 그런 물량들 조심하셔야 돼요. 겁먹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금방 알겠습니다. 되돌아간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 경주마가 뽑은 오늘의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를 점검하고 내년을 대비해 보도록 하죠. 올 1월 코스피 최고점 1월 3일 날 3010이었어요. 최저점 9월 30일 날 2134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최고점이 1월 초인데 1월 초 이후로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뭐 사실 빨리 좀 끝내쓰고 싶은 장면 많이 듭니다. 올해 워낙 힘들었고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2021년도 6월달 3,300포인트 행성하고 대략 연간 기준 최저점 9월달 네. 행성한 것 치면 2,200포인트 정도가 빠졌던 건데 이게 포인트도 중요합니다만은 최장 하락 개월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 좀 힘들었는데 글쎄요, 항상 12월 달에 약하고 약간 월 말에 조금 그 다음에 1월 초에 조금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돌렸다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자체 주말에도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잘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자체는 조금 둔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화 이슈인데 침체화 이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서 경제부로 돌아가는 가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참 많이 빠졌지만은 여기서 지금 3천 이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일정 부분 현재 2,300선 정도에서 하방을 지지해 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증시를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흘러내렸는데 7월, 10월 이렇게 해서 반짝 랠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계속 계단식으로 흘러내려서 예전에는 그냥 뭐 툭 떨어졌다가 반등 팍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경주마 진행하면서 표현을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랬었어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하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게 상승은 천천히 우상향하고 네. 원래 하락은 빠르고 굵게 오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속성인데 그리고 통상 큰 하락이 2번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용 물량이라던가 뭐 악성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죠. 근데 올해는 그게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네. 큰 하락이 3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는 많이 데이터들이 아까 뭐 있었던 대조주 양도소득세 이슈도 네. 원래 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고 기존에 있었던 뭔가 통계치라던가 자료들이 사실 뭐 하나도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네. 다 처음 맞닥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약간 이 부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계단식 하락이거든요. 말려주기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상승론자들과 하락론 이제 뭐 이제는 뭐 바닥 다 반영했다 경기 침체들 또는 이제 반영 시작이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상승을 외치고 하는 분들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천을 넣는 시기 그런 것보다는 좀 행보나 또는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후자의 입장이긴 해요. 근데 예상은 하지만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돌발 변수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뭐 금리 부분들 사실 올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나 금리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조금 올해 한 해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경험상 비춰보면 이런 비관론적인 장세 그 의견들이 정말 엄청날 때가 사실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고 우리가 2021년도에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3,400 간에 600 간에 뭐 4,000 간에 그런 소리 있었지만 결국 거기가
꼭지 언저리였잖아요. 네. 예, 그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2022년 우리 장 어떻게 보셨고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너무 좋았고 개별적으로 좋았던 종목도 많고 12월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대화를 하면 이제 지수가 이제 원체 빠져 있다 네. 보니까 우리가 파생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ETF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일시하는 현상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시하는 순간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네. 지수를 보고 매매를 결정했을 때 저는 이 현상은 이제 이렇게 2022년도 내내 진행이 됐지만 반대로 그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저는 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 호황을 저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여전히 낙폭 과대로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팀장님도 통계를 말씀하셨지만 중간 선거가 끝낸 다음 해 그리고 2년 연속 빠졌던 미 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연속으로 빠졌던 경우는 1929년도 이후로 4번밖에 없다. 네. 근데 그렇다고 4번이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였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집권 정부의 3년 차가 내년이거든요. 이 통계치는 항상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도 증시가 너무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업종 대표주들이 슬슬 하나둘씩 힌트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년에 1월 효과 한번 톡톡히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산타랠리의 정의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말에 5거래일 네. 플러스 1월 초에 2일 그 합친 7일을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끌어올리는 장세죠. 이게 나타난다면 저는 1월 효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를 그러면 음력으로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음력으로 기대해야죠. 12월 25일을 음력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올 한 해 이제 힘들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게 이 전문가분들은 사실 종목 장세에서 유리하죠.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종목들을.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대형주나 아니면 잘 나간다는 성장주를 담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너무나 소위 그냥 막 얘기해서 죽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2023년 장밋빛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23년 전반기에는 올해 못지않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내년까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네네. 2023년 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세 분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연말 관련이니까 이 핸들 레포트 읽어보면 네. 거의 90% 이상이 상저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상고, 중저, 하고를 봅니다. 아, 상고, 중저. 네, 오히려 상반기가 강하고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한 뭐 여름 정도 이 정도 좀 약할 것 같고 하반기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측을 하냐면 네. 정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오래 약했던 게 이제 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면 고물가는 어느 정도 피크를 좀 치고 있고 고환율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면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럼 고물가를 가지고 23년도를 볼 건데 지금 제가 정권사 레터들 밴드는 사실 뭐 우리가 항상 뭐 정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해봤냐면 21년도 1월 달에 이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줬어요.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69가 빠졌는데 올해 기준으로 1월 달, 6월 달, 9월 달에 빠졌는데 가장 강력한 충격을 준 게 사실은 6월이었어요. 네.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9월 달에 많이 빠졌지만 6월 달에 파월 회장이 5월 달 물가 지표에서 반응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는 12개월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형성을 했던 저점을 형성한 게 9월, 10월이니까 대략 5개월 정도. 그럼 18개월 정도의 사이클에서 어느 저점을 잡았다고 보면 오히려 상반기가 좀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할 수 있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해를 넘어가고 나면 사실 돌발 악재가 별로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침체라는 이슈를 빼고 나면. 그렇다 보게 되면 지금 제 정권사 평균 밴드가 우리나라 겁니다만 사실 맞고 틀리면 문제가 대부분 2000에서 한 2700 정도까지 보거든요. 네.
그럼 2천을 본다는 게 상저하고란 말은 이분들의 뷰는 실질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다른 레트가 말이 안 맞는 게 대부분이 내년 1분기를 중국의 모멘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볼 때 이 지금 현재 이제 고물가에 대한 고금리의 부담은 있지만은 예. 실제로 2월 1일 날 미국의 금리가 25bp 올렸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1분기 때 강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는 2분기 때 약세 그리고 내년 3분기 한 8월 달이 지나고 나면 네. 이제 1년이라는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상고, 중저, 하고 이렇게 네.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하 대표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상고 중저까지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상고, 중저 동의. 네.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 다 좀 약간 의견이 좀 비슷하게 가는 예. 것 같은데 올해도 5월달, 6월달이 힘들었었잖아요. 예. 올해 이제 증시 격언 중에 세린메이라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주식 다 팔고 떠나라. 네. 근데 올해 6월달 증시를 보면서 그 격언이 너무 뼛속 깊이 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5월달 정도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달은 뭐 기저효과도 좀 있고 1월 상반기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수가 막 슈팅하기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순이익이 한 155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 여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하이닉스 떨어지고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1.5 확 떨어졌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올 연말 대충 이제 1월 달쯤 되면 다시 또 조정이 나오는데 또 살짝 또 이제 분명히 또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위로.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리바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23% 조정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직전에 좀 경기가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2018년도였습니다. 네. 2018년도, 2019년도 넘어갈 때 2018년도 하반기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크게 있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 너무 힘들 거다. 정말 주식시장 내년엔 그때도 비슷했어요. 지금이랑 분위기 비슷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2019년도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천천히 우상향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때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었던 18년도에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실제로 바닥이 반토막이 나게 나왔던 2019년도에는 천천히 우상향을 했거든요. 네. 이제 뭐 주시장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심리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에는 상반기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좀 종목의 집중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폈을 네. 때 조심해라.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중기에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네. 이런 말도 있죠. 넘어진 김에 꽃을 봐라. 넘어졌잖아요. 예, 꽃을 봐야 할 때고. 저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중은 없고요. 네. 상고하죠. 상고하죠. 예, 오히려 상고하죠. 이유가 반도체 사이클 업황 바닥이 지금 나왔다. 내년 이제 6월 정도, 빠르면 4월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주가 바닥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네. 동일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발토막 났을 때 샀으면 돈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시장에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PC 지표가 다운이 됐어요.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분기 연속, 4분기 연속 다운됐는데 이거를 파월이 CPI 때는 앱서서 외면했는데 이번에는 외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점도표가 다시 5.1 중간값이 다시 4.6이나 내려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변동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가 대두가 되기 시작할 거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은 저는 내년 하반기로 봅니다. 근데 인하가 될 때쯤에는 증시가 상당 부분 많이 그 기대감을 올랐기 때문에 인하가 되는 순간 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상고하자고 중간값 점도표를 최종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내년에 한번 좀 잘 유심히 또 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또 파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요. 이거 지금 증권사별 코스피 전망인데 밴드 폭이 거의 600에서 900포인트 차이 나요. 지금 이거는- 나오네요. 지금. 예. 그 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진짜 너무 저 갭이 상하가 커요. 너무 갭이 예. 크네. 예. 그러면 양심적으로 우리 팀장님 계신 신한투자증권은 딱 중간값에 놓여 있네요. 예. 저는 여기서
어차피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증권사들도 틀리기 때문에 예. 좀 과감하게 3,200으로 갑니다. 예. 예, 3,200. 3,200? 어차피 틀릴 수도 있는 거. 네, 어차피 다 틀릴 거예요. 못 맞춰요, 어차피. 근데 저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쌍봉 만드는 3,300 갔었으니까 3,200까지는 보고 넘어진 김에 꽃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 분의 공통 의견은 너무 겁먹지 마라. 맞습니다. 그 내년이 올해만 하겠느냐, 그죠? 올해같이 이런 늪은 아닐 것이다. 거기는 네. 공감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악재들이 워낙에 많았었어요. 2022년은 정말 악재가 더 증폭이 되는 그런 한 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전쟁입니다.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조금 부관 설명인데 왜 4월 달까지 좋게 보고 네. 5, 6, 7, 8 낮게 보고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좋게 보는 이것도 거의 사이클이 매칭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올해 2월 달에 전쟁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300일이 조금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 어쨌든 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도 가장 중요한 내년도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글로벌 물가가 반영되는 게 내년 3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2월 달 지표가 반영되는. 근데 3월 지표 어떻게 그때까지는 기준효과로 가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2분기 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 5월 달 됐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가시적인 액션이나 미국의 액션이 안 나오면 약간 출렁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상고, 중저, 하고를 좀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묻어 있는 거고 전쟁이라고 딱 바로 단칼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불확실성. 그게 바로 전쟁이었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악재였다. 이렇게 꼽아주셨고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한 가지를 꼽기는 사실 말씀하셨던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 금리긴 한데 네. 인상 속도일 것 같아요. 아, 속도.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14년 말에 한 번 올리고요. 15년 말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금리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약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최초의 금리 인상 목표는 2.75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4가 넘었잖아요. 이제 5까지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시장에 있는 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금리 인상 속도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그때 자료들을 들춰내서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한 좀 불확실성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올 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금리 인상 터미널 레이트가 좀 가시화될 거잖아요. 이제 물가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이대로 가다가 경기 침체로 가는 걸 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이 시점을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한 여름 정도 가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고점은 얼마입니다라고 아마 가이던스를 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금 전쟁도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이고 뭐 사실 시장에 영향 거의 미치지 않고 있잖아요. 뭐 대부분의 지금 변수들이 그런데 뭐 앞서 말씀 주셨던 올해 악재들 뭐 전쟁,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부분들이 올해 다 반영됐다면 내년부터 사실 다 하나씩 걷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끼리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너무 근데 사실 이런 SNS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사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객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어디서 그렇다더래요. 어디서 내일 내년에 너무 힘들대요. 다 팔아야 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좀 약간 그런 시장에서 약간 힌트들을 얻는데 약간 지금 투자자분들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악재를 걷어내는 그 자체가 내년엔 호재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2022년 어떤 악재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저는 파월의 거짓말. 8월 예. 8월의 입 예, 거짓말. 거짓말. 왜냐면은 딱 작년 가을, 네. 그러니까 21년 가을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지 무슨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냐. 그때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했다라면
말씀하신 각도 높은 금리 인상은 없었을 거고 네. 충격파도 덜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격언이 또 있죠. 지금 최근에 또 격언이 뭡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랍니다. 네. 근데 작년 10월에 연준에 맞섰다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이 틀렸다라는 걸 시장이 꺾이고 나서 중간에 인정하면서 금리를 갑자기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시장을 급하게 올리고 싶거나 어떤 요동치는 흐름을 주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되면 또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연준의 모든 스탠스가 상황이 변하면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준에 맞서야 할 때이고, 예. 그래서 연준에 맞서요. 네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파월은 이 사실들, 물가 떨어진 지표들, 지금 천연가스도 다 계속 하락 나와가지고 뭐 연말에 나무 떼다가 보태야 된다는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 다 잡혔죠.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네. 유럽은 나무 뗀다고. 맞습니다. 천연가스 다 급락 나왔죠. 그 도끼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오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파월이 좀 민망해지는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왠지 꼬숩네. 네. 그러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는 악재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악재가 있겠어요? 이런 악재들이 내년에는 호재가 되는 거고 네. 경기 침체 아닐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건 악재 아닙니까? 사실 올해부터 악재가 많았던 게 악재를 끄집어내기도 힘든 올해였기 네. 때문에 1월 2일부터 횡령사고 났었거든요. 그게 있었네요. 그렇죠. 북한도 올해만큼 저렇게 많이 도발을 많이 했을까? 미사일 싶어서. 많이 쐈어요. 네. 네. 뭐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내년도 악재는 이게 악재로 말하기도 그렇고 경기 둔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시장이 12월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슈인데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최근에 약간 이게 과연 아직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폐기하는 부분. 일본.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내년 4월 정도 예상돼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가만히 놓고 보면 이제 엔저를 바꾸는 정책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피해가 아닐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세계 금융수조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예상할 것 같아서 악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내년 4월 달에 예정된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 이게 이제 22년도에서 없었던 23년도에 하나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돌아섰으니까 그죠? 경제 정책적으로. 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알려진 악재는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저는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그냥 단발로 끝날 건지 네. 사실 미중 무역 분쟁도 처음에 악재 등장했을 때 금방 끝날 걸로 사실 예상했었는데 그게 한 1년 가면서 시장을 거의 뭐 말려 죽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년은 사실 돌발 악재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저는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투자 심리가 못 올라오는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걱정됩니다. 네.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저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관계가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위안화의 맞습니다. 국제적 위상. 그렇죠. 이거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미국 자꾸 그러면 나 위안화로 바꾼다 석유 결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걸립니다. 네. 이게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싶고 그렇죠. 그래서 더 미중 갈등이 고착화되면 우리한테 이로울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도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반도체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올해 너무 힘들어 하는 그 아마 중요한 원인이 됐을 텐데 1월 3일 날 79,800원 찍고요. 계속 내려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5만 원대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다시 좀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삼성전자만 보니까 또 이래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또는 뭐 애플이라든지 주요 테크주들은 올 한 해 내내 좀 부진한 이슈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내년도 전망 자료를 이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뭐 사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업황도 마찬가지고 또 전자도 사실 딴 거보다 영업이익 감소하는 거 30% 전망은 뭐 그렇게 뭐 두렵지가 않은데 네. 매출액 전망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마진율은 어차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이 나쁘다는 건 뭐냐면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제로란 이야기입니다. 네. 스마트폰도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PC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정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둔화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이 내용 윤소를 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도 뭐 5년짜리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기로 바꾸질 않고 한 해 더 쓰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우리 내년도 지금 전망치를 가지고 네. 하이닉스가 여기서 바닥이다 말하기도 뭐하고 또 막연한 희대감으로 하반기면 돌아선다 말하기도 뭐한데 약간은 삼성전자는 올해 전체 주식시장에 대한 이슈와도 좀 결점을 같이 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았던 부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결정적으로 중국발 수요 회복과 미국발 수요 회복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도 연중 최저치예요. SK 하이닉스는 아까도 보니까 적자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 적자 갈 때 또는 영업이익 반토막 날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은 그 미국의 중국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수출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시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고급 반도체,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이천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매출의 감소율도 하이닉스가 사실 좀 많이 엄청 컸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사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 나오는 거랑 하이닉스 나오는 기사 나오는 거랑 좀 약간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웨이퍼 생산량 감산 없다. 이 기회사 삼아서 그냥 파일을 늘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뭐 투자 축소 뭐 이런 부분들만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수의 발목을 좀 잡는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사실 6만 원 이하에서는 뭐 그냥 배당주 관점으로도 충분히 오케이 사도 된다는데 하이닉스는 뭔가 확실하게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턴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보고하죠. 네, 보고하는 게 이게 올 상반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할지 몰라도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살지라도 네, 추세가 확실히 조금 더 나고 뭔가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좀 그래도 좀 보일 때 사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반도체는 좀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줬는데 2차 전지는 올해 아주 괜찮았죠. 네, 올해 2차 전지 성장주고 또 이쪽 섹터 다 좋은지 다 아시었는데 원체 파월부터 해서 미국에서 겁을 주니까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던 것도 홀라당 일찍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성장률이 2030년까지 계속 성장되는 거고요. 내년이 IRA 법안 개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연말에 이제 물량 출하가 됐다라면 저는 저점에서 기회라고 보고 있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경에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나와요. 근데 지분율로 따지면 한 3.4% 정도거든요. 근데 기간 매도 물량 보유해서 물량 풀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저점이 만들어져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상승기를 가져갈 것 같고요. 사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섹터들 좋은 종목군들을 좀 중장기로 좀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좀 조정 좀 받았으니까 이럴 때 좀 담는 것도 기회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사부작 한 방에 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예, 천천히.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올 한 해 이 종목 이 섹터는 발군이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종목은 이런 섹터는 유심히 한번 살펴봐라.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나는 게 딴 거 다 안 갈 때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런 거. 올해는 이랬는데 이런 게 참 눈여겨보고 좋았고 내년엔 이런 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테마에서 만들어냈던 말 중에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가장 네. 뭐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여전히 방산하고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그래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산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과연 방산주가 주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방산 수준은 한번 물꼬를 트게 내야 되면 그게 이제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 관점이 좀 있고 배터리 쪽은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건 수요 이유입니다. 짧게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대주주 양도세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요거보다 조금 작은 섹터인데 올해 증시에서 네옴시티란 단어, 천연가스, 전력이란 단어가 많았기 때문에 종목으로 본다면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송배전 인프라 관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수급이 모멘텀이 테마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내년에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역시 네. 올해 좀 두각을 나타냈던 주식들은 내년에도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뭐가 용어가 등장하면 사실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 이게 용어 등장하면 사실 이게 주도 섹터라는 거잖아요. 아직 1년 안 됐는데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주가 보면 과거에 뭐 자문사 70주나 네. 뭐 차화정 이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2013년도에 뭐 한류 관련 네. 주식들, 뭐 화장품 관련 주식 보면 그 시세가 사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꾸준하게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그 단어가 등장하기가 무섭게 그냥 사실 시장에 회자되자마자 예. 차익실이 예. 쏟아졌습니다. 근데 내년 그 중에서 저는 여전히 보고 있는 게 태양광 쪽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IRA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뭐 한다고 하면 잠깐 반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태양광하고 풍력 그쪽.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 크게 좀 이제 화학에서 태양광 쪽으로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CS 관련 그룹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있죠. 관련 주식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풍력 뭐 이렇게 클린 에너지 쪽으로 한번 보시라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뭐 2차 전지가 제일 좋았고요. 네. 저는 이제 두 분하고 틀리게 좀 틈새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주목해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경제 정문앞에서 열중샷 하고 있겠다. 내년에 안 간다라면 오늘부터 움직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세스 2023 1월 5일부터 8일까지 있어요. 이때 메타버스와 XR 기기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메타버스 오랜만에 들었어요 지금. 네, 최근에 메타버스 섹터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공부해 보시면 여러 종목 나올 텐데 이 중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뭘 보면 좋을까 한 종목 말씀드리면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소형 섹터인데 뉴프렉스. 예, 이 종목이 대장이고 그 주변주들도 있어요. 바닥권이고 뉴프렉스는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1월 초반에 만약에 이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1월 장세에 개별 종목 장세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의료 미용 쪽 제약바이오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두각을 나타냈던 주 그리고 내년에 유망한 주 한번 점검해 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IPO 시장이 올해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네. 올해하고 내년 IPO 전망은 어떤지 그 얘기 좀 들을까요? 저도 매년 IPO는 참가를 하거든요. 네. 개인 투자 신분으로 잠깐 하는데 올해는 1월 27일 했던 LG 에너지솔루션 이후로는 거의 참여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렇죠. 그게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근데 올해 이제 2월 달에 원래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려고 하다가 이건 이제 그 광주 사태가 나서 그런 거고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좀 미뤘던 거고 나머지 올해 조금 기대가 모았던 기업들이 사실은 원스토어라든지 SK 실드스였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냥 보니까 수요 예측에서 그냥 고배를 먹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럭셔리류의 편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너무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 예,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은 아예 그냥 뺐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내년 초반까지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과 좀 관련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르는 재료는 이제 내년도 예정인데 제가 저기 보면 약간 말을 꺼낸 김에 마무리 좀 지으면 저라면 저한테 만약에 저 기업 중에서 한 기업만 청약을 한다면 어떤 걸 할게라고 묻는다면 저는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그게 왜 시장과 같이 보는데 K뱅크나 컬리, 오아시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SK 에코플랜트 정도는 뭐 크게 경기 둔화라든지 회복에는 상관없는 것 같고 LG CNS를 5조에서 6조 의 시가총액에서 뺀 이유는 예. 주가 관점에서는 원래 SI 관련주는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팀장님 얘기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PO 시장 네. IPO 나오면 내년에 들어갑니까 맙니까? 딱 제가 요거 아까 상장 예정 기업들 중에서 저 딱 2개 체크해놨는데 네. 딱 하창봉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올리브영하고 네. 에코플랜트인데 요거 들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큰 기업들만 있는 거고 사실 요 정도는 저도 권해드릴 만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약간 이런 뭐 내년에는 뭐 사실 뭐 60에서 400% 정도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거의 뭐 이제 장 초반 이제 상장 초반에는 뭐 이제 거의 뭐 투기성 장세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환매 조건 옵션이 좀 붙어 있는 공모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눈여겨봐. 네, 그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지금 시간이 다 됐어. 네, 아쉽네요. 네. 저는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올 한 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글팩 목요일까지는요. 2022년 돌아보고 오늘처럼 전문가들 모시고 2023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준비도 해보고 이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